시사발전소 한진입니다. 김건희의 전시회 협찬 의혹이 있죠. 대기업들의 협찬이 줄지어 있었던 2019년 검찰총장 후보자 내정된 이후에 있었던 그 사건 이외에도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2016년부터 2017년 사이에 있었던 전시회에서도 역시나 같은 청탁과 뇌물성 협찬 의혹이 있습니다. 관련돼서 무혐의 판단이 이미 작년에 남바가 있었긴 한데요. 그러나 지금 다시 돌아서 보게 돼도 무혐의 판단에 굉장히 의문스러운 지점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소시효가 법조계의 판단에 따르게 되면 올해 한 3월쯤까지는 이어질 수 있었을 그 명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는 이유로 이것을 무혐의 판단을 했던 건이었죠. 자, 김건희의 전시회 협찬 관련된 의혹, 청탁, 뇌물 등의 논란 기억하시죠? 지난해 12월 초였을 거예요. 그래서 김건희가 이제 운영하는 그 코바나 컨텐츠의 전시회와 관련해서 협찬들을 했던 협찬사, 그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이제 무혐의 처분을 했던 그 이유 기억하시겠지만 바로 공소시효의 임박 때문이었죠. 자, 근데 본래라고 한다면 다가오는 이번 3월까지는 공소시효가 충분히 남아 있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검찰이 시간을 질질 끌더니만 결국에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이 사건, 다시금 경기신문이라고 하는 언론이 법조계의 시선상 의문을 갖게 되는 점이 있다라는 점을 부각을 시켰죠. 관련된 점을 기사로 먼저 보면서 저도 여러 의문점들을 함께 이야기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사 먼저 보겠습니다. 단독 검찰의 김건희 감싸기, 왜 공소시효 적용 시점에 대한 법조계의 시각이 엇갈린다. 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강력수사 2부 부장검사 조주현이 있죠. 이게 중요합니다. 지난 2021년 12월 6일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의 전시기획사 협찬과 관련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는 이유를 들어 무혐의 처분. 지난 2020년 9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시민단체 사생이죠. 이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된다며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검찰은 2016년 12월 6일부터 2017년 3월 26일까지 예술의 전당 한가람 디자인 미술관에서 진행된 르 코르비지에전과 관련된 이 혐의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요. 중요한 것은 청탁금지법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그래서 2016년 12월 6일을 기점으로 그 기산을 하게 되면 검찰의 주장대로 공소시효가 이미 작년에 끝난 것으로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현재 그 법조계의 시선에서는 공소시효의 어떤 기산 범위가 잘못됐다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공소시효라는 것은 범죄의 완성 시점부터 계산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시회가 시작한 때가 아니라 전시회가 종료한 때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협찬 문제는 포괄리 일제로 적용해야 되고 최종의 범죄 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고발이 접수된 것은 지난해 9월, 충분히 수사할 시간도 있었고 시효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을 검찰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 그래서 협찬한 기업들 중 윤석열 후보 일가와 관련이 깊은 곳이나 수사 대상이었던 곳들도 상당수 존재하는데 이것이 시간이 끌다가 시효에 임박한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한 것이 옳지 않다 라면서 의문점을 만들어냈죠. 검찰은 사건이 발생한 2016년은 윤석열 후보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부임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협찬과 직무 관련성이 없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김건희의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판단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윤석열의 경우에는 2016년 1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그러니까 국정농단과 관련된 의혹의 특검팀에서 수사팀장을 맡았죠. 그래서 검찰의 요직을 차지할 것이라는 예측이 충분히 가능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범죄 혐의로서도 충분히 직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죠. 자, 윤석열 2018년 실제로 특검 이후에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냈고요. 그 이후 있었던 야수파 걸작선, 그러니까 검찰총장 후보자로 내정되던 시기에도 많은 기업들이 협찬을 진행을 했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라는 것을 경기신문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공소시효의 기산점을 전시회 종료 시점에 둔다면 르 코르비지에전과 관련한 사건의 공소시효는 바로 올해 3월까지. 근데 검찰이 급하게 무혐의 처분을 했다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중앙지검의 이혜은 공보관에게 이 공소시효 임박으로 무혐의 처리한 부분, 분명 공소시효를 전시회 종료 시점으로 하게 되면은 올해 3월 25일까지인데 이게 그 입장이 다소 이해가 가지 않는다, 답변을 부탁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했느냐. 해당 부분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어서 먼저 처분을 했고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해서 혐의가 없음으로 되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의 시효를 확인드리기는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앞서 이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12월 초의 이야기입니다. 이 12월 초에 이제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이제 끝났던 것인데 김건희가 운영하는 코바나 컨텐츠가 2016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진행했던 이 르코르비지의 여기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했던 부분. 참고로 이게 2020년이었죠. 그러니까 재작년에 이제 추미애 전 장관이 수사지휘를 했던 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부터 무려 1년 내내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고 시간을 질질 끌더니만 지난 12월 초에 이르러서 갑작스럽게 공소시효 임박을 이유로 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이 결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황당함을 느꼈습니다. 어이가 없었죠. 몇 번이고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시점입니다. 윤석열과 김건희가 결혼하기 이전 시점만 따져보더라도 한 4년 동안은요. 이게 그 4년 동안에는 코바나 컨텐츠의 전시회가 총 한 4개 열렸어요. 근데 그중에 협찬을 받았던 건이 고작 14건 정도밖에 안 됐죠. 총합이 14건이었어요. 4번의 전시회에서 14번밖에 안 받은 거죠. 자, 그런데 윤석열과 결혼한 이후에는 어땠습니까? 8년 동안 총 9건의 전시회가 열렸는데 협찬 건수가 총 107건이었습니다. 전시회 횟수와 기간을 좀 비슷하게 맞춰보더라도 기존보다 한 3배에서 5배 정도는 협찬사가 늘어났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윤석열이 2011년 대검 중수 2과장을 이후로부터 중수 1과장을 거치고 2012년에 들어서서는 서울중앙지검 특수일부장을 거치면서 이미 어떤 특수통 지휘부 라인의 검사, 그러니까 요직을 꿰찰 검사로서 계속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름을 쭉 알리기 시작했던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렇게 요직을 꿰차면서 그 이후에 LG라든가 SK에 대한 수사를 진행을 하면서 그때 붙었던 별칭이 뭐였냐면 대기업 저승사자였어요. 그러니까 기업이 윤석열에게 잘 보여야 하는 이유로는 충분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특검을 하기 이전이라고 해도요. 물론 그러다가 박근혜 정부 때 좌천성 인사가 되기는 했지만 다시금 윤석열이 고개를 내밀고 기사회생을 했던 시점이 언제였냐. 그게 바로 또 2016년 12월의 이야기예요. 국정농단 사건의 특검 수사팀장으로 복귀를 했던 시점이죠. 그리고 나서 2017년 5월에는 서울중앙지검장. 이거 쭉쭉 올라갔죠. 중요한 것은 앞서 공소시효 문제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것의 그 중요한 사건의 시점. 르코르비지의 이때 이게 수상했던 게 뭐였냐면 당시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이어졌던 당시 전시회 대기업 협찬이 무려 23곳이나 몰렸던 거고 이때 시기는 윤석열이 특검에 합류하면서 얘가 진짜 분명히 진짜 특검의 요직에 꿰찰 어떤 미래가 보장이 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이미 다들 알던 시점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올랐을 때 역시도 대기업의 협찬은 또 상당했고요. 따라서 시기적으로 잘 보여야 될 검사에게 청탁 또는 뇌물의 형태의 어떤 협찬을 했다라고 하는 그 의심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타이밍이 존재했던 겁니다. 그래서 작년 4월 초에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랑 황희석 최고위원 그리고 사생이라는 시민단체가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사건의 수사가 시작됐던 거죠. 근데 사건의 수사가 사실상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미애 전 장관이 수사에 대한 지휘를 한 것이고요. 자, 그런데 앞서 경기신문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의 핵심은 뭐냐면 공소시효의 적용 시점이 잘못된 것이다라는 내용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즉 전시회가 시작된 시점이 아니라 이것이 이제 마무리가 된 종료한 때를 기준으로 하게 된다면 공소시효 는 올해 3월까지 보장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본질적인 내용으로 접근하게 된다면 실은 공소시효보다도 이 공소시효 시점, 그러니까 종료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5년으로 책정하는 것보다도 공소시효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열려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2016년 12월 당시에 그 전시회에 협찬했던 기업들의 그 목적이 협찬인지 뇌물인지에 대한 여부는 어쨌든 간에 수사가 진행되어야만 알 수 있는 부분들이었죠.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청탁금지법의 경우에는 분명히 5년의 공소시효예요. 그런데 뇌물 수수가 될 가능성도 열려 있었기 때문에 뇌물이라고 한다면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청탁인지 뇌물인지에 대한 그 여부조차도 수사를 통해서 명확한 판단이 결국 결과를 도달하지 못한 상황에서 공소시효에 임박했다. 그러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리게 된다는 거는 누가 봐도 얘네들 제 식구 감싸게 하는구나. 윤석열에 대한 어떤 선배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의심이 되는 대목인 거죠. 명분도 근거도 빈약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건에서 의아스러운 점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공소시효만이 아니죠. 사건의 핵심이 되는 윤석열 아내 김건희에 대한 소환조사가 여러분들 단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게 이게 진짜 말이나 됩니까? 그저 서면조사 한 번으로 그냥 퉁쳤던 거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전직 검찰총장의 사모님이기 때문에 서면조사로 대체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고요. 조사 과정에서
특정 인물에 대한 법적인 특혜를 만들어줬다라는 문제가 그 과정에서도 제기가 됐던 겁니다. 이런 검찰의 황당한 판단이 있고 난 뒤에 친윤 언론들은 또 일제히 어떤 보도를 내놨어요. 그때 어떤 보도들을 내놨습니까? 의혹의 짐이 뭐 덜어졌다느니, 검찰이 뭐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다 결국 이 꼴이 되었다느니, 뭐 별의별 이야기들을 하면서 검찰의 그 판단에 대해서 뭐 장단을 맞춰주기 시작했죠. 누가 봐도 면죄부를 줬던 거예요. 당시 언론에서는 뭐 협찬을 통한 청탁과 뇌물 의혹에 대해서는 뭐 일부 사건이었던 2016년 그리고 2017년 그 사건의 루코르비지에전만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것이다 라고 마무리 지어서 넘기려고 하긴 했는데, 해당 사건의 무혐의의 정당성은 앞선 경기신문에서처럼 뭐 증거 불충분, 공소시효 임박 그 이외에는 뭐 제대로 된 그 명확한 어떤 기준을 내세우지 못했죠. 특히 공소시효에 대한 근거는 제시하지도 않고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2019년 그 윤석열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내정된 이후에 몰렸던 협찬에 대한 수사 역시도 현재로서는 여러분들 지금 뭐 제대로 이뤄지고 있다라고 느끼십니까? 이것도 현재는 뭐 거의 오리무중이죠, 이것도. 그래서 왠지 이것도 결과가 뻔하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느껴져요. 그 우려가 느껴지는 점에 대한 문제는 일단은 이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수사를 맡고 있는 이 반부패 강력수사 2부에 대한 문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기 전부터 여기에는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됐단 말이에요. 일단 사건을 맡고 있는 반부패 강력수사 2부의 그 조주현 부장검사, 지난 PD 수첩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검찰 간부들의 직무유기 사건이었던 공문서 위조와 사문서 위조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된 명분도 없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던, 그래서 제 식구 감싸기에 의혹의 논란을 받고 있던 검사가 바로 조주현 검사죠. 게다가 조주현만 있습니까? 해당 팀에서 여의도 저승사자라고 불렸던 한문혁 검사, 그 사람이 부부장 검사로 들어갔잖아요. 근데 한문혁 검사의 경우에는 서울 남부지검의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에서 어떤 수사를 했던 사람이냐, 신라젠 수사했고요.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에 있을 때는 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수사, 사모펀드 의혹 사건을 수사를 진행했던 사람이 또 한문혁이에요. 자, 무엇보다 한문혁 검사가 서울 남부지검 합수단 출신이라는 점에서부터가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왜냐면 저는 합수단에 대한 이야기는 한 여러 차례 제가 드린 바가 있었는데, 굳이 또 오늘 또 구체적으로 합수단 권력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 역사와 그 과정을 나열하지는 않겠지만요. 이렇게 얘기하려면 전 그 얘기만 풀어내는데도 거의 1시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냥 요약하자면 박근혜 정부 시점이었던 2013년 당시에 금융범죄 분야에서 검찰 권력을 더욱더 막강하게 만들어줬던 게 서울 남부지검의 합수단 출범이었죠. 그러니까 합수단은 특수부의 이중대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해서는 특수부 검사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조직. 저기 가면 한번 거하게 챙길 수 있다. 이 합수단이 금융범죄 사건을 몰아받는 곳이었어요. 몰아서. 여기를 무조건 통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금융범죄 사건을 마음대로 취사 선택해서 이거를 수사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위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브로커들이 초동 그 일대로 쭉 다 몰려들었고요. 그래서 합수단 관계자들한테 거액의 뇌물을 찔러 넣었다라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뭐 그런 이야기도 돌았던 것이 바로 이 서울 남부지검의 이 합수단이었죠. 증권범죄 합동수사단. 그래서 소위 특수통 라인의 자금줄이라는 이야기가 있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그 이 합수단의 권력이 클 수밖에 없었던 게 거기에 막 국세청이고 뭐 금융감독원이고 걔네들이 다 거기다 인력을 파견을 보냅니다. 그래서 합수단 안에서 금감원이고 국세청이고 다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그들이 합수단의 그 금감원하고 국세청 등 유관기관들을 파견 보냈고 검찰이 이들을 또 지휘를 하면서 수사를 할 수가 있다 보니까 모든 금융범죄에 있어가지고 이 검찰의 손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경찰이 금융범죄 수사를 하려고 하면 금감원이 자료를 안 내줬다라는 거예요. 야, 우리는 너희들한테 내줄 수 없어. 너희 검찰 통해서 와. 라고 했을 정도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그 도이치모터스의 그 내사 관련된 게 가로막혔던 게 금감원에서 자료를 안 내줘서였던 거였잖아요. 근데 금감원이 그때 자료를 안 내줬던 게 그 당시 경찰 관계자가 이야기하는 게 그거였어요. 금감원에서 니들한테 못 준다. 검찰 통해서 이야기해 라고 하면서 무마됐던 것도 그 이유였던 거고요. 그러니까 금융범죄는 모두 합수단을 통했다. 이러니 대표적인 특수통 라인의 검사 선배인 윤석열이 관련된 사건에 조주현 검사의 과거 행적과 한문혁의 그 특수통 경력만 두고 보더라도 아, 이게 과연 제대로 수사가 될까? 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 생겼던 것이었죠. 그래서 저도 이 이야기를 지난번에 그 수사 과정에서도 드리면서 이 사람들이 윤서방 파일 가능성도 분명히 충분하니까 주의 깊게 이들을 살펴야 된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역시나 결과가 이 모양 이 꼴이 돼버린 거죠. 경기신문은 이게 청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그 시점이 전시회가 마무리된 시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본래 다가오는 3월이 마무리된 시점이니까
다시금 검찰의 이해할 수 없는 결정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저는 이 사안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공소시효가 뇌물이냐 청탁이냐 애초에 그 방향성조차도 제대로 검찰은 잡지 않았던 것이고, 그래서 5년이냐 10년이냐를 애초에 알 수 없었을 뿐더러 수사가 무마되었을 것이라는 충분한 의심이 가능한 그들의 행적, 이것이 추미애 전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 김건희에 대한 신분 세탁업자의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의심스러운 사건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끝나지 않았죠. 이 사건은 2019년에도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이 코바나 컨텐츠 전시 협찬 사건 역시도 무마될 가능성은 역시나 충분한 것이고요. 자, 언론의 보도량만 보더라도 이 사건 벌써 묻혔다라고 봐야 되겠죠. 거의 없어요, 이 사건은.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짧게만 말씀드리면 2019년 6월부터 9월 사이였죠. 야수파 걸작선. 윤석열이 내정되자마자, 검찰총장 후보자로 내정되자마자 우리는 포스터에 이름 올릴 필요도 없어요 라고 하면서 대거 협찬사가 몰려들었고, 이러한 그 협찬사의 목록이 최근까지도 계속 드러났었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들 기업 중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기업들도 대거 포착이 되기도 했고요. 대표적으로는 제가 막 언론들을 쭉 찾아봤어요. 언론들이 도대체 이 시기에 어떤 곳에서 수사를 진행 중인가. 이거 찾는 것도 되게 힘들더라고요. 막 시간을 그 시점을 딱 정해가지고 그때 있었던 언론 보도들을 다 찾아봤습니다. 심지어는 사라진 보도들도 있을 거예요. 내부적으로 기업에서 이렇게 정리한 기사들도 있겠죠. 근데 그 이전에 지금은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전에 제가 정리하면서 봤던 곳은 LG 생활건강하고 LG전자의 경우에는 그때 당시 국회의원 동생 금품수수 의혹이 있었고요. LG 계열사의 공장들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던 시기였어요. 신라호텔의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이부진 전 그 사장 프로포폴 불법 투약 논란에 대해서 수사를 받았고요. GS 칼텍스 같은 경우는 대기오염 물질 측정을 하는 그 측정치를 조작한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고 있었고요.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전 은행장의 채용비리 혐의 재판이 있었고, 또 이름은 기억은 안 나는데 어떤 기업에서는 서울중앙지검 수사를 또 받고 있기도 했고요. 롯데건설의 경우에는 2018년 한 8월쯤이었을 거예요. 아파트 재건축 조합원들한테 금품을 뿌렸다라는 의혹으로 압수수색을 받았고요. 2019년에도 시공사의 지위를 갖고 있던 조합원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홍보행위도 하고 식사 접대도 하고 이런 게 또 불거지기도 했죠. 그 밖에도 여러분들 그 민주당의 김종민 의원의 폭로에 따르게 되면 협찬사의 대부분들이 이 검찰의 수사가 걸려 있었던 상황이었다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뻔히 보이는 거예요, 이들의 목적이. 뻔히 보이는 이들의 목적을 수사기관만 왜 파악하지를 못하고 있는 걸까? 정확하게는 저는 파악하지 않고 있는 게 맞다라고 봐요. 그렇지 않고서야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다시금 이 사건에 대해서 수면 위로 끌어올려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관련된 경기신문의 단독 보도와 함께 조금은 이야기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